저는 세계 최초 탈북한 흑인입니다. 2020년 당시 24살이었던 주한미군 병사였죠. 그리고 저는 그해 여름 제 발로 북한 땅을 밟은 바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24살 청년이 내린 최악의 선택. 그 대가로 저는 진짜 북한이라는 지옥을 보았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영하 25도,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기어가면서 저는 추위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경비대의 호루라기 소리, 총성이 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돌아가자. 현재 제 옆에는 한국인 아내가 앉아있고 한국인인 제 아내에게 번역을 부탁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20년 여름,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클리블랜드는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가난한 동네예요. 제가 자란 골목에서는 마약상들이 대낮에 거래를 했고 총소리가 울려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형은 갱단에 들어갔다가 21살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그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갈 돈은 없었고 마땅한 기술도 없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군대가 저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배치됐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상관들도 저를 인정해줬고 진급도 순조로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했거든요. 기지 밖으로 나가면 맛있는 음식이 넘쳐났고 서울 거리는 클리블랜드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들이었어요. 제가 속한 부대에는 저처럼 가난한 동네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처음에는 그냥 술을 마시고 노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기지 밖에서 싸움을 벌이고 물건을 훔치고 점점 더 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거기에 휩쓸렸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배운 나쁜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거죠. 어린 시절 형이 하던 짓들을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6월 일이 터졌습니다. 기지 내 군수품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헌병대가 조사를 시작했고 CCT, 비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증거들은 전부 저와 제 동료 2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도 재조사됐습니다. 술집에서 다른 병사와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상대방의 턱뼈를 부러뜨렸거든요. 당시에는 정당 방위로 처리됐지만 새로 확보된 영상에는 제가 먼저 주먹을 날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절도와 폭행. 군사재판에 회부되면 최소 5년은 군 교도소에서 썩어야 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일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어요. 유죄 판결은 거의 확정적이고 형량은 5년에서 7년 사이가 될 겁니다. 레버너스 교도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레버너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레버너스. 연방교도소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군 교도소예요. 형이 들어갔던 민간 교도소보다 더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때쯤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철창 뒤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7년, 30살이 돼서야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과자 딱지를 달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고,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고. 어머니, 그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저를 키웠는데 결국 저도 형처럼 됐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멕시코? 비행기 타는 순간 잡힐 거예요. 일본? 마찬가지죠. 미군 탈영병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미국이 절대 저를 데려갈 수 없는 곳. 그러다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인터넷에서 과거 월북자들의 기사를 찾아봤어요. 1962, 연애 제임스 드레스녹이라는 미군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그는 거기서 영화 배우가 되고 결혼도 했대요. 북한이 월북 미군을 환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국주의를 버린 영웅으로 대접받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죠. 그때 저는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킨 거예요. 레버너스 교도소의 공포,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5년이라는 시간. 그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니까 어떤 미친 선택도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가면 미국이 나를 데려갈 수 없어.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서도 끝장인데 뭐라도 해보는 게 낫잖아. 6월 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 외출 기회를 신청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출이 허용됐거든요. 저는 DMJ 관광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판문점 JSA 투어,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었죠. 투어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훈련에 참가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먹는 미국식 아침 식사, 마지막으로 입는 미군 군복, 마지막으로 보는 성조기. 7월 2일 투어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24살 흑인 청년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닮은 눈, 아버지를 닮은 넓은 어깨, 형의 웃음을 닮은 입술. 제이슨, 너 뭐 하는 거야? 거울 속에 내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바라봤어요. 논밭, 작은 마을들, 고속도로 위의 자동차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군사분계선을 넘지 마십시오. 북쪽을 향해 손짓하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사진 촬영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경비 병력의 위치, 북한 쪽으로 가는 길, 분계선까지의 거리, 약 30m. 전력 질주하면 5, 초. 회의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남과 북에 걸쳐 있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이 군사분계선이죠. 북쪽 문으로 나가면 거긴 북한 땅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을 때 저는 북쪽 문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였어요. 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철제 손잡이의 그 차가운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뒤에서 가이드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북쪽의 햇빛. 그리고 20m 앞에 북한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당황, 경계,
그리고 조금씩 퍼지는 웃음. 저는 두 손을 들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입니다. 귀순을 원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스탑, 스탑. 미군 경비병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총을 겨누면서. 하지만 저를 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팔을 잡고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죠. 뒤를 돌아봤을 때 남쪽의 미군 병사들이 총을 겨눈 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쏘지 못했어요. 이미 저는 북한 땅에 있었으니까.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레버너스는 없어. 재판도 없어. 미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왔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북한 군인들이 저를 어두운 차량에 태웠을 때 한 명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왔나? 저는 대답했죠. 자유를 찾아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자유? 여기가 자유의 나라지. 환영한다. 동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7월 2일 2020년 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손이 제 팔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미군 병사들의 외침, 앞에서 달려오는 북한 군인들의 군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박동, 쿵, 쿵, 쿵.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뭉개져 있었죠. 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콘크리트 턱을 넘는 순간, 제 발이 북쪽 땅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찰나의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정말 이러고 있는 거야?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북한 군인 3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들의 눈빛은 처음엔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것을 본 사람들처럼요. 그러다 한 명이 무정의에 대고 뭔가를 외쳤고 다른 2명이 제 양팔을 잡아챘죠. 움직이지 마.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억양은 이상했지만 분명 한국어였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높이 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봤어요. 남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7월의 맑은 하늘, 뭉게구름 몇 조각, 그리고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이는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 그들이 총을 겨눈 채 서 있었지만 쏘지는 못했어요. 이미 저는 북한 땅에 있었으니까. 한 미군 병사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백인 병사였는데 아마 저보다 1~2살 어렸을 거예요. 그의 표정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저 미친놈이 진짜 저러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자유의 풍경이었습니다. 남쪽의 하늘, 남쪽의 구름, 남쪽의 사람들. 저는 그것들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끌려갔어요. 북한 군인들은 저를 회의실 뒤편의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검은색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창문이 없는 밴이었는데 안은 깜깜했죠. 차에 태워지기 전에 한 장교가 다가왔어요. 그의 영어는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 맞나? 예,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입니다. 일병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부하에게 지시했죠. 부하가 달려가더니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왜 왔나?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읽은 과거 월북자들의 말을 참고해서 만든 대답이었죠. 저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이 기쁨인지 의심인지 그때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환영한다, 동무.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차 안에서 저는 눈가리개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길은 울퉁불퉁했고 차는 여러 번 멈췄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가끔 밖에서 검문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저는 어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전부 철창이 쳐져 있었죠.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빙 둘러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요. 여기가 어디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은 평양 외곽에 있는 보위부 산하 특수시설이었어요. 외국인 귀순자들을 심사하고 교육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주일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딸려 있었죠.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됐는데 밥과 김치, 생선 같은 것들이었어요. 미군 기지 식당보다 못했지만 감옥 음식을 예상했던 저로서는 놀라운 대우였죠. 담당자라는 사람이 붙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자신을 김동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꽤 유창했어요. 밀러 동무, 편히 지내라. 여기는 동무의 새 조국이다. 그는 매일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의 생활, 군대에서의 경험, 가족 이야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다는 것, 형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김동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가끔은 동정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미국은 흑인들에게 잔인한 나라지. 동무는 거기서 고생했구나. 여기서는 다르다. 조선은 모든 인민이 평등한 나라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복돼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동무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동무, 캠프 험프리스의 지휘 체계를 설명해 줄 수 있나? 그 질문이 나온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휘 체계요? 그래, 누가 기지 사령관이고 밑에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동무는 거기서 근무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닌가. 저는 아는 대로 말했어요. 사실 대단한 정보는 아니었죠. 저는 그냥 일가의 일병이었으니까요. 작전 계획이나 기밀 문서에 접근할 권한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동무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지 내 무기고 위치는? 경비 병력 교대 시간은? 미군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 종류는? 저는 아는 것만 대답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동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동무, 정말 그것밖에 모르나? 저는 그냥 일병이에요. 기밀 접근 권한 같은 건 없었어요. 김동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를 냈죠. 동무, 우리는 동무를 환영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산이었죠. 그것도 별로 쓸모없는 자산. 이 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동무 대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3명이었는데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김동무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저를 해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어요. 통역이 옆에 붙었죠. 너는 스파이인가?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귀순한 거예요. 그럼 왜 아는 게 이렇게 없나?
미군 기지에서 근무했다면서? 저는 그냥 일병이에요. 중요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보낸 거 아닌가? CIA? NSA?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군사재판이 무서워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군사재판, 무슨 죄를 지었나?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절도, 폭행, 도망. 부끄럽지만 전부 말했어요.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대놓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제국주의의 환멸을 느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그냥 겁쟁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겁쟁이였죠.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비웃음을 당하니까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여기서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문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미군 기지 배치도를 그려라. 너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 이름을 대라. 미군의 훈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저는 아는 것만 대답했어요. 기지 배치도는 대충 그렸고 동료 이름은 기억나는 대로 말했죠. 훈련 일정은 정확히 몰랐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세부적인 것을 요구했죠. 레이더 시스템의 주파수는? 지휘 통제실의 정확한 위치는? 사드 미사일 기지와의 연결 체계는?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가의 일병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창고 경비랑 잡일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를 노려봤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이 들어와서 저를 끌어냈어요.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강렬한 조명. 그들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조명을 제 얼굴에 비췄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스파이인가? 아니에요. 거짓말. 책상이 쾅 하고 울렸어요. 한 명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거였죠. 우리는 미국 스파이들의 수법을 잘 안다. 평범한 병사인 척하면서 잠입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라.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24년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도, 군사재판 통보를 받았을 때도 그때만큼 무섭지는 않았어요. 제발. 저는 정말 스파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바보예요. 겁쟁이 바보. 레버너스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들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서로 뭔가를 이야기했죠. 저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놈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구나. 실망, 경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짜증.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양 외곽 어딘가 창문도 없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남쪽으로도 미국으로도. 저는 스스로 모든 길을 끊어버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김동무가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죠.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밀러 동무, 좋은 소식이 있다. 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당에서 동무의 앞날을 결정했다. 동무는 조선의 영화에 출연하게 될 거다. 영화요? 그래,
미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동무 같은 미국인이 직접 출연하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그는 그게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조선인민의 교양 사업에 기여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건 처분이었죠. 쓸모없는 자산을 그나마 쓸데가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 저는 정보원이 아니라 광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7월 2일에 저는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정확히 2주일 후였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죠. 곧 알게 되겠지만요. 2020년 7월 말 저는 새로운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평양에서 차로 1시간쯤 걸리는 곳이었어요. 이번에도 눈가리개를 씌웠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차에서 내렸을 때 느낀 공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춥고 더 습했어요. 산속인 것 같았죠. 새 시설은 이전 곳보다 더 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제가 배정받은 방은 2층 끝에 있었어요. 방은 전보다 좁았고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과 불투명 유리로 막혀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비명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의 비명.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고통에 찬 외침이었죠. 몇 초간 이어지다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꿈이었나? 아니었어요. 그 비명은 그 후로도 거의 매일 밤 들렸거든요.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여러 번. 저는 결국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꽉 묶고 있었죠. 그녀의 영어는 김동무보다 더 유창했습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나는 리 선생이라고 한다. 앞으로 내 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교육.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무슨 교육이요? 사상 교육이지. 넌 제국주의 미국에서 왔으니까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거야. 그걸 바로잡아야 해. 그녀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걱정 마라. 시간이 지나면 넌 새 사람이 될 거야. 조선의 품에 안긴 진정한 혁명 전사로. 그날부터 제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체조, 아침 식사, 그리고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저녁 식사 후에는 자습 시간. 밤 10시 취침. 교육은 작은 강의실에서 진행됐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리 선생이 앞에 서고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죠. 첫 수업의 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업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에 오기 전까지 김일성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한국 전쟁을 일으킨 사람? 그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리 선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조선 인민을 해방시키신 민족의 영웅이시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선을 지키신 위대한 수령이시지. 그녀는 두꺼운 책을 펼쳤어요. 김일성의 사진이 가득한 책이었죠. 젊은 시절 게릴라 복장을 한 사진, 군복을 입은 사진, 인민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분이 없었으면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그럼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그 생각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수업은 하루 8시간씩 계속됐어요. 김일성의 업적을 배우고 김정일의 업적을 배우고 김정은의 업적을 배웠습니다.
3대에 걸친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조선을 이끌어왔는지, 어떻게 제국주의의 위협에서 인민을 지켜왔는지. 매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어요. 조금씩 다른 단어, 조금씩 다른 예시.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죠. 수령님은 위대하시다. 당은 옳다. 미국은 악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록 영화 시청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상영실로 끌려갔어요. 낡은 프로젝터가 있었고 스크린에는 흑백 영상이 나왔죠. 한국전쟁 당시의 영상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불타는 집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의 모습. 영상 속 미군들은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어요. 여자들을 끌고 가고 아이들을 발로 차고.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평화로운 조선 마을에 들이닥쳐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다. 노인, 여성,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체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한국전쟁에서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끔찍하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은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연출된 느낌이랄까. 카메라 각도, 편집, 모든 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리 선생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네, 나라가 한 짓을. 저는 대답했죠. 끔찍합니다. 미국이 이런 일을 했다니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부끄러워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넌 이제 조선의 품에 왔으니까 과거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기록 영화는 그 후로도 매일 계속됐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저지른 만행들. 어떤 건 진짜 있었던 일이었고 어떤 건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구분하려는 의지도 사라졌어요. 8월에 접어들면서 자아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자아 비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게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리 선생이 종이와 펜을 건네며 말했어요. 네가 미국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적어라. 그리고 왜 더 일찍 조선에 오지 않았는지 반성문을 써라. 저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 일찍 오지 않은 게 죄인가요? 물론이지. 넌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조선을 위협하는 군대에 있었어. 하루라도 빨리 귀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 그건 네 잘못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저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조선 인민을 위협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일찍 눈을 떠서 조선의 품으로 오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수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혁명 전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리 선생은 제 반성문을 읽고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 안 느껴져. 다시 써. 저는 다시 썼습니다. 더 과장된 표현으로, 더 비굴한 문장으로.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3번, 4번, 5번. 결국 12번째에서야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 굴복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된 건 8월 중순부터였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 낮 동안의 강도 높은 교육, 그리고 끊임없는 자아 비판. 제 정신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없는 방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무슨 요일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리 선생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리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더 이상 미국의 시간을 살지 않아. 여기선 조선의 시간이 흐르는 거야. 조선의 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마치 제가 다른 차원으로 빠져든 것 같은 느낌. 미국도, 한국도, 바깥 세상도 전부 꿈이었던 것 같은.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얼마나 우셨을까?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과를 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교육이 한 달쯤 됐을 때 리 선생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밀러, 넌 흑인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게 어땠어? 차별받았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차별이 있었어요. 경찰한테 멈춰 세워진 적도 많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죠. 리 선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지. 미국은 흑인들에게 잔인한 나라야. 노예로 데려와서 수백 년간 착취하고 지금도 차별하고 죽이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알지? 미국 경찰이 흑인을 무릎으로 눌러 죽인 거. 그게 미국이야. 조지 플로이드. 그 이름을 북한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선은 달라. 여기엔 인종차별이 없어. 모든 인민이 평등하지. 넌 미국에서는 2등 시민이었지만 여기서는 동등한 동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모든 면에서 끔찍한 나라라는 걸. 하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그녀의 말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클리블랜드의 골목,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손들어 하고 외치는 백인 경찰의 목소리,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정말 나을지도?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1초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세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8월 말, 리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넌 많이 발전했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더 이상 기록 영화를 보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죠. 반성문도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수령님을 찬양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생존하기 위해 연기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연기와 진심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김일성의 사진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리 선생이 아니었어요. 김동무였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밀러 동무, 좋은 소식이 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네 첫 번째 임무가 정해졌다. 다음 주부터 영화 촬영이 시작된다. 영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감옥 같은 교육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김동무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무는 미제 침략군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조선 마을을 학살하는 미군 병사. 어울리지 않나? 그가 웃었어요. 이번에도 그 차가운 웃음. 동무, 여기가 새 고향이야. 익숙해져야지.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 고향.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철창 너머 보이지 않는 하늘을 상상했어요. 미국의 하늘, 한국의 하늘, 어디든 이곳이 아닌 곳의 하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9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에서 포로로, 그리고 이제 광대가 될 참이었죠. 지옥의 두 번째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평양 근처의 영화 촬영소로 이송됐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지하 감옥 같은 교육시설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촬영소 안에는 특수 외국인 연기자 숙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건물 뒤편에 숨겨진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죠. 제가 배정받은 방은 2층 구석이었는데 창문은 있었지만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9월인데도 밤이면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동양인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관광객으로 왔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대요. 3년째 억류 중이라고 했죠. 그의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또 다른 방에는 캐나다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50대 백인 남자였는데 성경을 밀반입하다가 잡혔대요. 그는 가끔 밤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날부터는 안 들렸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3년, 5년, 어쩌면 평생. 이곳에서 썩어가는 외국인들.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촬영은 일주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대본을 건네줬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옆에 영어 번역이 달려 있었죠. 제목은 미제의 만행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랬어요. 한국전쟁 당시 평화로운 조선 마을에 미군이 쳐들어옵니다. 미군들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끌고 가고 마을을 불태워요. 그러다가 용감한 인민군이 나타나 미군을 물리치고 마을을 해방시키죠. 제 역할은 미군 병장 존슨이었습니다. 학살을 지휘하는 악역이었어요. 대본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연기하라고? 대본 속 존슨은 악마 그 자체였어요. 노인을 총으로 쏘고 아이를 발로 차고 웃으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는. 모든 대사가 이 빨갱이 놈들 다 죽여버려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해야 하나요? 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불만이 있나? 아니요. 그냥 제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걱정 마라. 넌 그냥 미군 노릇만 하면 돼. 원래 하던 거잖아. 그 말에 담긴 조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촬영 첫날, 저는 미군 복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 저는 진짜 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 땅에서. 그때는 이 옷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촬영장에 도착하니 북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몇 단어는 들렸어요. 저게 그 월북한 미국 놈이래. 흑인이네. 원숭이 같아. 코 좀 봐. 코쟁이. 원숭이.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을 겪어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원숭이라고 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검은 피부를 가진 이상한 동물, 선전 영화에 쓸 수 있는 도구. 촬영 감독이 다가왔어요. 50대 남자였는데 배가 나오고 목소리가 컸죠. 야, 미국 놈, 제대로 해.
조선인민의 교양 사업에 쓰일 영화야. 망치면 용서 안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말해. 네, 알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돌아섰어요. 옆에 있던 스태프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을 입구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총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짜 총이었지만 무게는 진짜와 비슷했어요. 대사는 간단했죠. 이 마을을 점령하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사살해. 감독이 액션을 외쳤고 저는 대사를 읊었습니다. 컷. 감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그게? 더 사악하게. 넌 미제 침략자야. 조선 인민을 죽이러 온 악마라고. 저는 다시 했습니다. 더 크게, 더 사악한 표정으로. 컷. 안 돼. 감독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뺨이 얼얼했어요. 주변의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웃고 있었죠. 연기를 못하면 맞아야 정신 차리지. 다시. 저는 다시 했습니다. 10번, 20번. 그때마다 감독은 고함을 지르고 가끔 손찌검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북한 배우들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건 찬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어요. 외국인 배우는 이거 먹어. 감시원이 던지듯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구석에 앉아 먹었어요. 배우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숭이가 밥 먹는 거 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비웃음을 살 테니까. 촬영은 2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촬영장으로 갔어요. 미군 복장을 입고 학살자 연기를 하고 욕을 먹고 때로는 맞았죠. 점심과 저녁은 옥수수죽 한 그릇씩. 밤에는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잠들었습니다. 9월 말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요. 북한의 가을은 한국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더군요. 숙소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 버텨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데 손가락 끝이 저려왔어요. 동상 초기 증상이었죠. 이러다 죽겠구나. 진지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감시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방이 너무 춥습니다. 난방을 좀... 감시원이 저를 노려봤어요. 뭐? 불만이야? 아니요, 그냥 너무 추워서. 영광스러운 조선에 왔으니 감사해야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거리에서 얼어 죽잖아. 여긴 그래도 지붕이 있어.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어요. 10월 초 클라이맥스 장면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선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었어요. 엑스트라 배우들이 마을 주민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저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쏘는 척 해야 했죠. 가짜 혈액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저는 그 위에 서서 웃어야 했어요. 대본에 존슨, 사악하게 웃는다 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찍는 동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의 부조리함, 제가 여기 있다는 현실, 가족들 생각, 미래에 대한 절망, 전부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컷! 감독이 소리쳤어요. 저는 또 맞겠구나 하고 몸을 움츠렸죠. 그런데 감독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가 손뼉을 치며 다가왔어요. 저것 봐. 미제 살인마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제국주의자도 양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지. 그는 카메라맨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눈물 클로즈업해. 아주 좋은 장면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제 고통이, 제 절망이 그들에게는 그냥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선전 영화의 한 부분, 미제국주의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소품.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 순간 분노가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원숭이가 아니야. 나는 그들의 광대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담겼습니다. 결의, 탈출하겠다는 결의. 감독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좋아, 좋아 하면서 촬영을 계속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찬바람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덜 춥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불이 붙었거든요. 탈출해야 해. 어떻게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였습니다. 미국이 싫어서 온 거였죠. 군사재판이 무서워서, 레버너스가 무서워서. 하지만 북한은 비교도 안 됐어요. 레버너스가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미쳤었구나.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24살 청년의 어리석은 결정. 그 대가로 저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해. 어떻게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촬영장에서, 숙소에서, 어디서든 탈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2020년 12월, 월북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오하이오도 춥기로 유명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하 20도가 기본이었고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죠. 숙소에 깨진 창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담요를 창문에 대고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찬바람은 어디서든 비집고 들어왔죠. 손가락과 발가락은 항상 저렸고 어떤 날은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출, 그 생각이 저를 살게 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되뇌었죠. 나갈 거야. 반드시 나갈 거야.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12월 중순, 영화 촬영팀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평양 근처가 아니라 더 북쪽이었어요. 함경북도 어딘가라고 했죠. 겨울 배경의 전투 장면을 찍어야 한다면서요.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산이 높아지고 마을이 드물어지고 눈이 쌓인 들판만 끝없이 펼쳐졌죠.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촬영 현장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우리는 폐교로 보이는 건물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어요. 감시원이 따라오려 했지만 제가 배가 아파서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자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빨리 해 라는 말과 함께요. 화장실은 건물 뒤편에 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냄새가 지독했죠. 하지만 거기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늙은 남자가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촬영팀의 인부인 것 같았습니다. 장비를 나르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 북한 사람들은 저를 보면 피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의 눈은 달랐습니다. 뭐랄까, 측은함? 동정? 그런 게 담겨 있었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노인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 가까이.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면 강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곧바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면 강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두만강, 북한과 중국 사이를 흐르는 강. 겨울에는 얼어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처럼 이 체제에 지친 사람이었을지도, 아니면 그냥 검은 피부의 이방인에게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이유가 뭐든 그는 저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준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리를 파악해야 했어요. 함경북도에 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거든요. 중국 국경까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촬영 중에 틈틈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의 방향, 해가 뜨는 곳, 도로의 위치. 북한 스태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내일은 회령 쪽에서 찍는다더라. 회령이면 국경이랑 가깝잖아. 그래서 보안이 더 철저할 거래. 회령. 그 이름이 귀에 박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회령은 두만강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중국이었죠. 거기다. 거기서 탈출해야 해. 문제는 준비였습니다. 일단 체력이 필요했어요. 몇 달간 옥수수죽만 먹으면서 저는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입대했을 때 90kg이었던 몸무게가 70kg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육은 빠지고 뼈만 남은 느낌이었죠. 저는 몰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10개, 20개, 30개 조금씩 늘려갔죠. 윗몸 일으키기도 했고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다리 근력을 키웠어요. 식량도 모았습니다. 식사 때 주는 옥수수죽, 가끔 나오는 감자, 말린 무. 조금씩 남겨서 천조각에 싸 숨겨뒀어요. 상하지 않게 창문 틈 사이에 두었죠. 차가우니까 냉장고 역할을 했어요. 촬영장에서도 눈을 번뜩였습니다. 소품으로 쓰던 두꺼운 외투가 있었어요. 미군 겨울 군복이었는데 진짜로 따뜻했죠. 어느 날 촬영이 끝난 후 그 외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허리춤에 말아 넣었습니다. 소품용 칼도 하나 챙겼어요. 진짜 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갈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성냥도 한갑 슬쩍 했고요. 불을 피울 수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감시원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깨어 있으면서 감시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언제 교대하는지, 언제 순찰하는지, 언제 졸고 있는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쯤 교대 시간이 있었어요. 밤 근무자가 떠나고 새 근무자가 오기까지 약 30분. 그 사이에 복도가 비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30분. 그때다. 저는 확신했어요. 탈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저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미국에 돌아가면 군사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령에 월부까지 추가됐으니 형량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감옥일 수도. 그때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제가 떠나온 곳, DMZ를 넘기 전까지 있던 곳.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분명 처벌받을 거예요. 불법 월북이니까요.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을 거였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는 인권이 있고 법이 있고 제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한국이 날 어떻게 해도 좋아. 감옥에 가도 좋아. 여기보다는 나으니까. 이상하죠? 불과 5달 전에 저는 한국 땅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 됐습니다. 중국에 가면 한국 영사관을 찾을 거예요. 무작정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최소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야.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1. 새벽 4시 교대 시간에 숙소 탈출. 2. 회령 방향으로 이동, 두만강 찾기. 3. 얼어붙은 강을 건너 중국으로. 4. 한국 영사관 찾아가기.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죽을 수 있었어요. 탈출하다 잡히면 총살, 길을 잃으면 동사,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지면 익사,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죽는 거야. 하지만 여기 있어도 천천히 죽어가는 거잖아. 차라리 뛰다가 죽는 게 낫지. 12월 23일 밤. 저는 숙소방에 앉아 조잡한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지에 그린 지도였어요. 촬영장, 주변 지형, 도로, 산의 방향. 북한 스태프들이 하는 말을 조합해서 대충 그린 거였죠.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도를 접어 품에 적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I'm getting out of here. 여기서 나갈 거야. 영어로 말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동안 한국어 아니면 북한식 조선어만 들었거든요. 제 모국어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저였어요. 세뇌당하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아니었어요. 광대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이슨 밀러,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출신, 24살.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한 번 더 선을 넘는 거야.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7월에 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선을 넘었어요. 자유에서 감옥으로. 이제 반대로 갈 차례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감옥에서 자유로. 촬영팀은 며칠 후에 회령 근처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곳, 저의 마지막 기회.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최종 준비를 할 거예요. 외투를 다시 확인하고, 식량을 점검하고, 체력을 아끼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뛸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무릎 꿇고 죽지는 않을 거니까.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달은 한국에서도 보이겠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같은 달 아래에서 어머니도 지금쯤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살아서 돌아갈게요. 아니, 적어도 살아서 연락할게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약속이 있으면 힘이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자유냐 영원한 감옥이냐. 저는 자유를 선택할 거예요. 다시 한번. 2021년 1월 3일. 그날이 왔습니다. 촬영팀은 회령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동했어요. 국경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숙소는 낡은 농가 건물이었는데 저는 2층 다락방에 배정됐습니다. 창문 밖으로 멀리 산이 보였어요. 그 산 너머가 중국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품에 숨긴 외투, 주머니 속에 말린 감자와 옥수수, 허리춤에 찬 칼, 성냥 한 갑, 화장지에 그린 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살아남겠다는 의지. 저는 침대에 누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쿵, 쿵, 쿵. 온몸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복도에서 감시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쯤 한 번, 2시쯤 한 번.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시 3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불 안에 베개를 뭉쳐 넣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어두운 방에서는 구분이 안 될 거였습니다. 외투를 입었어요. 주머니를 확인했고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복도 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했습니다. 3시 50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깜깜했어요. 비상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벽에 붙어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었어요. 계단이 나왔고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나무 계단이라 삐걱거릴까봐 난간 쪽으로 체중을 실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감시원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대 시간까지 아직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뒷문을 찾았어요. 부엌을 지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었거든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눈바 위를 달리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발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에 힘을 줘야 했죠. 몇 분 만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을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전부 눈으로 덮여 있어서 하얀 바다 같았어요. 달빛이 비쳐서 앞이 보였지만 동시에 제 모습도 눈에 띄기 쉬웠죠. 저는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산을 향해, 산 너머의 강을 향해 얼마나 달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잠시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주머니에서 말린 감자를 꺼내 씹었어요. 딱딱했지만 칼로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루라기 소리, 멀리서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삐익! 길게 울리는 호루라기. 알아챘구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산을 넘었을 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달빛 아래에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폭은 100m쯤 됐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넓어 보였습니다.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쪽 마을의 불빛. 노란 불빛. 몇 개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갔어요. 엉덩이가 눈에 쓸려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내딛었어요. 단단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발씩 얼음이 제 몸무게를 버텨주는지 확인하면서 20m쯤 갔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저는 얼어붙었어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밑에서 가느다란 금이 가는 게 보였어요.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죠. 깨지면 죽는다. 1월의 두만강. 물 온도는 0에 가까울 거예요. 빠지면 3분 안에 저천증으로 죽습니다. 뒤에서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도. 궁연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엎드렸습니다. 내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죠. 체중을 분산시키면 얼음이 덜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릎이 얼음에 닿았을 때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으로 얼음을 짚고 무릎으로 밀면서 한 뼘씩 한 뼘씩 50m쯤 갔을 때 손톱이 부러졌어요. 얼음 표면에 손톱이 걸렸는데 힘을 주다가 부러진 거예요. 새끼 손톱이었는데 피가 났습니다. 하얀 얼음 위에 빨간 피가 떨어졌어요. 아팠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갔어요. 무릎에서도 피가 났어요.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얼음에 긁혔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갔어요.
손바닥, 무릎, 손바닥, 무릎.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근처에는 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빗나간 걸까요? 상관없었어요. 저는 더 빨리 기어갔습니다. 70m, 80m, 90m.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땅이 보였습니다. 진짜 땅. 눈 덮인 언덕.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팔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눈 덮인 땅을 짚었습니다. 중국 땅. 저는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눈에 파묻혔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 금방 얼어붙었겠지만 그래도 울었습니다. 살았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뒤에서 북한 쪽 호루라기 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영토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10분, 30분? 모르겠어요.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얼굴 앞에 랜턴 불빛이 있었습니다. 니시슈어이? 중국어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질문하는 투였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있었죠. 농부처럼 생겼어요. 시차오시엔런? 조선인이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이 얼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났지만 한국, 데려다줘.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제 얼굴을 보고 놀란 거겠죠. 흑인이 두만강에서 기어 나왔으니까요. 그가 뭔가 중얼거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고하려는 건가?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북송될 거예요.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안 돼. 한국 영사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어요. 아는 한국어를 총동원했죠. 제발, 한국 영사관. 데려다줘. 돈 줄게. 제발. 남자가 멈칫했어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억양이 이상했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조선족이야. 나. 한국 영사관? 진짜 갈 수 있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제발.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 이러다 얼어 죽겠다. 조선족 농민의 이름은 박씨라고 했어요. 그의 집은 강변에서 20분쯤 걸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농가였는데 따뜻했어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거든요. 그의 아내가 저를 보고 기겁했지만 박씨가 뭔가 설명하자 곧 따뜻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박씨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군인이었다는 것,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 탈출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판단하지 않고요. 한국 영사관은 선양에 있어. 여기서 멀어. 기차로 10시간쯤? 선양.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박 씨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탈북자를 도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돈은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건 말린 감자 몇 조각뿐이었죠.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 영사관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발.
박 씨가 아내와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무언의 대화가 오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선양까지 데려다 줄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씨가 당황해하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됐어. 일단 자.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박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그가 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검은 피부가 눈에 띄지 않게 버스 안에서 박 씨가 작게 말했어요. 공안이 검문하면 너는 내 사촌이야.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라고 해.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검문은 없었어요. 10시간 동안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고 저는 대부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박 씨가 저를 건물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태극기가 입구에 걸려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야, 들어가. 저는 박 씨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잘 살아. 그게 보답이야.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연락처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는 사라졌습니다. 선양의 인파 속으로. 저는 영사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어로는 복잡한 설명이 안 됐거든요. My name is Jason Miller. I'm an American soldier. I defected to North Korea in July last year. I escaped and I need help. 경비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곧바로 무정의로 뭔가를 말했고 몇 분 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영사관 안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질문을 받았죠. 신원 확인, 월북 경위, 탈출 과정.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미국 측에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탈영병이니까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군사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한국에 남으면 알아요. 그래도 한국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한국에 대한 범죄이기도 해요. 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게 진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이 두려웠습니다. 레버너스 교도소. 5년, 7년, 어쩌면 더.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한국은 적어도 제가 아는 곳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서 살았고 여기 사람들을 만났고 낯설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 빚을 졌다고 느꼈어요. 이 나라를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선양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저 아래로 불빛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인천, 한국의 밤. 이게 자유의 빛이구나. 북한에서 봤던 어둠이 떠올랐어요. 밤이 되면 전기가 끊겨 칠흑 갔던 마을들. 평양조차 희미한 불빛 몇 개만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로 위의 자동차 불빛, 건물의 창문 불빛, 가로등 불빛.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증거, 자유롭게 살아있다는 증거. 저는 또 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당황했지만 저는 그냥 울었어요. 돌아왔어.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인파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죠. 제이슨 밀러 씨,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 월북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라는 걸 알았으니까.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저는 창밖의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넌사인, 걸어가는 사람들, 편의점 불빛,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월북했다가 탈북한 미군이라는 제목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봤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입던 누더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깨끗하고 따뜻하고 사람 옷이었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월북, 군사기밀 누설 가능성.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변론을 했어요. 저의 어리석음, 북한에서 겪은 일들, 탈출 과정, 그리고 진심, 어린 참후회.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 기회가 왔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2020년 7월, 저는 이 나라 땅에서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겁이 나서요. 제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저는 6개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저는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진짜 지옥이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 자유가 뭔지 아예 모르는 곳,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곳. 거기서 저는 원숭이라고 불렸고 광대처럼 이용당했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따뜻한 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전부 기적이었다는 걸요. 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저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상입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징격 2년, 집행유예 4년.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에서 겪은 경험, 스스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점, 그리고 법정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참회를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나라의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방청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그냥 울었어요. 두 번째 기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다른 처분이 내려졌어요. 탈영죄로 불명예 제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경력이 지워졌고 미국 땅을 밟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2021년 여름부터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배웠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무료 수업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G, N, D, R. 초등학생처럼 글자부터 배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단어장을 만들어 들고 다녔고, TV도 한국 프로그램만 봤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뉴스에서 하는 말, 사람들이 주고받는 농담, 노래 가사. 언어를 알면 문화가 보이더군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취업 정보를 알려주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물론 저는 미국인이고 그들은 북한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건 같았습니다. 그 지옥을 아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었어요. 2022년부터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업, 시민단체, 저를 초청하는 곳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월북, 북한 생활, 탈출,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통역과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같은 말로 끝냈어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처럼 잃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수진이를 만난 건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였어요.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2021년에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대요.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있었죠. 많은 것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185cm의 흑인 남자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이상했겠죠. 안녕하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센터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저는 자원봉사를, 그녀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러 왔거든요. 인사를 나누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고, 대화가 길어지면서 함께 밥을 먹게 됐죠. 수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는 것,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가족 전체가 성분이 나빠졌다는 것,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어머니는 도중에 잡혀서 북송됐다는 것, 그녀는 혼자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살다가 브로커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대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살아 계신지도? 그녀가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지옥을 본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 자유가 아직도 낯선 것. 사랑이 시작된 건 자연스러웠어요. 2025년 9월, 저는 수진이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어요.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곳이죠.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한국어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떨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게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저쪽에는 가족이 올 수 없었고 수진이 쪽에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탈북민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제 강견을 들었던 학생들, 자원봉사 동료들이 와줬어요. 신부 입장 때 수진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거의 5년 전에 저는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었어요. 손톱이 부서지고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어요.
한국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2026년 현재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수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투룸짜리 작은 집이에요.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하고 우리 집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역회사의 영어 번역 담당이죠.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먹고 살 수 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해요.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그게 행복입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한강에 갑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해요. 강물이 흐르는 걸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 그게 좋아요. 가끔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만났던 중국계 미국인, 캐나다 선교사.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처럼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 노인이 저에게 속삭여주지 않았다면, 박 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얼음이 깨졌다면, 어느 하나라도 달랐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한국 영주권 신청은 지난달에 했어요. 수진이와 결혼했고 한국에서 5년 넘게 살았고 범죄 기록도 집행유예가 끝나서 말소됐거든요. 아마 승인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장기적으로는 귀화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되는 거죠. 어머니께는 연락을 드렸어요. 중국에서 탈출한 직후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30분 동안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제이슨, 살아 있었구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수진이 사진도 보여드렸고 화상통화도 가끔 해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좋겠는데 아직 건강이 안 좋으셔서 먼 여행이 힘드시대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들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